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1시간여 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휴일 에스코트 조사가 이뤄진 뒤 공수처는 검찰 제2첩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대통령 직속기구가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 모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유엔 보고서가 파악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박영선 후보 측은 유세장에서 고위 학생의 연설에 논란이 일자 실수라고 했고, 오세훈 후보는 용산 참사 발언 폭풍에 당시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아파트 월세를 올린 박주민 의원이 20만 원 산 계약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시세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리국 브로커들이 보호자 없이 미국 국경을 넘는 아이들을 4m 높이 장벽에서 어떤 보호장구도 없이 떨어뜨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게 벌써 11년 전이고 정부 공식 조사에서도 천안함은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된 의뢰에 침몰됐다는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폭침이 아니라 좌초설을 비롯한 여러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정부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자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 규정상 명백한 거짓이 아니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결정의 명분입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씨가 지난해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을 내자 내부 검토를 거쳐 정한 겁니다. 조교입니다. 천안함이 그래요. 국방부에서 이거는 이거다. 공격 와서 한 방에 격침을 했다. 믿어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신 씨는 2010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고 정부가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에도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상 명백한 거짓 내용의 진정은 각하시킨다고 돼 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일이 거짓 여부를 따질 수 없었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재조사 결정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상규명위는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긴급회의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핑계 같지만 불가능했어요. 370건을 한 번에 해야 되는 경우라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이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생존 장병 정준영 씨는 청와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산 사람들이 이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떨지요? 윤동빈 기자가 천안함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까 그 얘기 듣고 피가 꽂혀오는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또 한 번 완전히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이 진짜. 올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소행을 말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께 서운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미리 알고 계셨다면은 이걸 막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 장병 전준영 씨는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진상규명위를 방문해 재조사 즉각 중지와 사과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만우절 거짓말이겠지 했다며 전역하고 처음으로 살기 싫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기술을 확보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ICBM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과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최고급 사치품을 수입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행성 어디에 배겨 있건 가차없이 괴멸시켜버릴 우리 무력의 억척 의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남한을 겨냥한 중단거리 핵미사일도 개발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 2대와 렉서스 SUV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급 외제차를 계속 몰래 들여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유엔 제재위는 또 우리 국회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연 사실을 명시하고 회원국이 북한 미술품 이전과 관련해 경계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방북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했는데 수행단이 그림을 구입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림 사셨나 봐요. 백두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샀어요. 유엔 제재위는 북한이 미그-29 전투기 부품을 러시아에서 밀수하려 시도했고 국제 테러 단체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이른바 황제 조사와 관련한 진실을 저희 단독 보도로 전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검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공수처가 9일 만인 12일 다시 검찰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김준우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처장은 처음에는 수사라고 했다가 여러 의혹이 일자 면담이라고 말을 바꾼 바도 있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없고 면담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른바 황제조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로 이동하기 전과 면담을 하고 나온 뒤로 추정되는 한 주차장의 CCTV 화면입니다. 먼저 그 화면 보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이면도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멈춥니다. 바로 옆 미리 주차했던 차량에서 가방을 든 남성이 내리더니 재빨리 옮겨 탑니다. 흐릿하게 화면에 잡힌 이 남성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지검장이 탄 차의 번호를 확인해 보니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입니다. 이 차량은 1시간 20분 뒤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내렸는데 한 명이 이 지검장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차를 타는 장면에서는 3월 7일 오후 3시 48분, 내리는 장면에는 5시 11분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65분 동안 이성윤 지검장을 만났다고만 확인한 바 있는데 CCTV에 찍힌 시간 간격이 83분이란 걸 감안하면 이때 공수처를 다녀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이 차를 옮겨 탔던 바로 그 장소가 이곳입니다. 제가 직접 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까지 차로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조사 시간 65분에 왕복 이동 시간 10분여를 포함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갔다가 차로 돌아온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휴일 오후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갈아타고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를 받은 정황입니다. 만약 이 지검장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수처 관용차를 이용해 출입했다면 청사 출입 보안 지침 위반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에스코트 조사에 대해
공수처에서 요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이성윤 지검장은 보신 것처럼 공수처가 정해준 방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저희에게 해명했습니다. 책임을 김진우 공수처장에게 미룬 셈입니다만 상식적으로 공수처가 왜 이런 방법을 먼저 제의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지는 당시 정황이 말해줍니다. 보는 눈이 많지 않을 일요일 오후에 마치 첩보작전처럼 공수처를 다녀온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월 7일 오후 3시 29분 공사장이 있는 과천의 한 골목길에 BMW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듯 15분여간 멈춰서 있다가 서류를 든 남성이 먼저 내려 진입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분 뒤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 제네시스가 골목에 들어옵니다. 주차된 차에 타고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네시스가 멈추기도 전에 내려 재빠르게 차를 바꿔 탑니다. 환승에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먼저 내렸던 남성이 골목길을 내려가 제네시스에 미리 탑승한 채 이 지검장의 차량 쪽으로 안내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시간 23분 뒤인 오후 5시 11분, 제네시스는 다시 골목에 돌아왔고 뒷좌석에서 이 지검장이 내립니다. 이 지검장은 내린 자리에서 한 바퀴 빙 돌며 두리번거리더니 차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차를 타기 전에도 좌우를 한 차례 더 보며 주위를 살핍니다. 이 지검장이 탄 차량은 BMW. 이 지검장은 공직자 재산 공개에 2015년식 그랜저를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온 겁니다. 누가 먼저 이 같은 방식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가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공수처 측은 순수하게 보안 때문에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면담 조서엔 시간과 장소, 참석자 외에는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공수처는 이 지검장을 한 번 만나고는 수사 인력이 없다며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우 공수처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만난 날은 3월 7일 일요일입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기 5일 전 마지막 주말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남긴 당시 면담 기록에는 시간과 장소, 참석자만 나올 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면담이 있은 지 5일 뒤 이지검장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첩됐습니다. 해당 수사팀이 축소된 직후였습니다. 기소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조서로 남기기 부담스러운 대화나 재이첩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한편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과천 공수처 인근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게 뭘 뜻하는지 법조팀장인 유병수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취재진이 이 주차장 주변의 CCTV를 샅샅이 조사해서 지금 찾아낸 화면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 시절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금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당시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 등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부분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 지검장이 막았다는 의혹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지검장은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검장은 수차례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출석은 몇 차례 거부하고 있는데요. 대신 의견서와 진술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CCTV에 찍힌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죠. 공수처는 순전히 보안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장이 피의자를 그것도 관용차를 통해서 몰래 청사 안으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과 중앙지검장의 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돌아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 사건이 처리된 과정도 매우 이상합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이 지검장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 게 지난 3월 3일입니다. 그런데 9일 만인 12일 이 사건을 검찰로 공수처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딱 그 사이 주말을 이용해서 두 사람이 그것도 은밀한 방법으로 만난 겁니다. 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당초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이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가 계속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화면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사실은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면담 뒤에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이첩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조사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뭔가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공수처가 갑자기 이 면담, 조사 관련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뭘 또 뜻하는 겁니까? 저희 취재진이 그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배경이나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에 문의한 결과 당초 요청한 자료에 비해서 미흡한 자료가 왔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 회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 지검장이 3층 공수처 3층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그 김진욱 처장이 국회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서류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 조사라는 이 비판을 잠재우기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수처의 3층 사무실에서 이성윤 지검장과 김진욱 처장이 만난 것은 사실이고 그날 관련된 일부 자료를 보내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확인이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면 공수처의 입장도 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자 공수처라는 게 이제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 범죄 수사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처음부터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대상이 이성윤 지검장이라는 부분이 더욱 난감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유력한 후보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 정부 관련된 수사를 틀어막고 있다는 의심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이 정권을 의식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라는 게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사건마다 정치적 중립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공식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가 이게 사실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병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 지역 내 722곳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면 언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처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의 관외 투표도 가능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가 시작된 셈이어서 여야의 공방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애 첫 투표자로 소개받은 한 학생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 유세차에 오릅니다. 이분은 생애 첫 투표자이십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는 자신이 투표권이 없는 고교 2학년 미성년자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이 놀라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네.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야당은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위반까지 하며 미성년자까지 내세운 유세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사실관계 파악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산 참사에 대해 설명하며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이란 표현을 써 논란이 됐습니다. 망언이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일말의 도의적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 후보는 발언의 일부만 보도돼 진위가 전달되지 않았다면서도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참사를 당하시게 된 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주도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 통과 전에 자기 집에 임대료를 크게 올린 사실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9% 올린 건 사실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시세보다 싸게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주변 부동산을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신뢰도 있는 기관의 당시 시세표도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의원의 해명도 사실과는 좀 달랐습니다. 잘 모르고 변명부터 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 셈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 시세보다 20만 원 낮게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오늘 당 지도부에서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는 그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박 의원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박 의원이 임대 계약한 지난해 7월 이 아파트의 KB국민은행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 원에서 195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계약한 박 의원의 경우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싼 집은 180대도 가능하고 200이 틀려 상한선이었죠. 그러면 185만 원을 받았다는 게 세입자를 바꿔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집주인들을 비난했던 박 의원의 과거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지나면 바꾸면서 이 차임을 확 높이는 그런 권리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 의원 논란까지 재보궐선거 악재가 커지자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직접 공개 경고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주민 의원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박영선 후보 캠프 홍보 디지털 본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악재 여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일 사과하고 해명하고 대책 내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차관이 내년 공시가를 보고 세금 줄여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성원 국토부 차관이 오늘 내년에도 공시가가 급등하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급증에 거세 지낸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매수세가 붙고 만일에 이제 오른다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가 조정 공약을 꺼내들었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 여당도 공시가 인상률 조정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민심에 놀라 공시가 끌어올리기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급기야 어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 상승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라며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사령탑이 여권 기류와 달리 주택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일상생활 속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머지않아서 600명을 넘어서는 등 또 한 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부산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급증에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만 75세 이상 200만여 명이 우선 이름을 올렸는데 의료진은 혹시 모를 이상 반응 우려에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접종 첫날 표정을 김승동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예방접종센터로 들어섭니다. 104살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와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마을 공터에 모여 전세버스를 타고 온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맞을 때는 그냥 여기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맞고 나오니까 편하네. 의료시설이 없는 섬마을 노인들은 육지로 나와야 하는 불편도 겪었습니다. 처음에서는 우리 같은 가족 아니면 딴 사람이 좀 소통해줘야 돼. 많이 불편하신 분들 많더라고. 오늘부터 시작된 75살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 대상은 동의서를 제출한 204만여 명입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줄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다 죽어지 찾으면 안 맞는데야. 그래도 이제 좋다고 하니까 전부 맞는데. 하지만 의료진과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첫 일반인 접종인 만큼 의료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이상 반응 발생 유무 또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까 봐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려면 3, 4주 정도는 지나야 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 높다며 백신 주사를 맞은 뒤에도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그러면 내 접종 순서는 언제인지 궁금한 어르신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백신 수급 불안으로 대다수는 2달 후에나 가능한데 그것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 TF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만 75살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350만 명입니다.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동의 여부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을 계속 이제 연락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100% 동의를 해도 162만 명 이상은 6월에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4월까지는 되지 않겠나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이게 6월까지 됐는데 2달 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 이미 도입된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 외에 나머지 300만 명분은 6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국제적인 수급 불안으로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범정부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당초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백스를 통해 구입한 화이자 백신 14만 8천 명분도 6월 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이달 셋째 주로 연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만 6천 명분도 이번 주 토요일로 다시 공급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 투기가 탈세로도 이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땅을 사려고 유령 직원을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또 가짜 농업회사를 세워서 농지를 사들이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건설업자인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 고양시 창릉에 토지를 샀습니다. 구입 자금은 직원과 친인척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마련했습니다. 하남시 교산에 농지가 있던 B씨는 농업법인을 차린 뒤 자신의 농지를 법인에 넘겼습니다. 농지를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을 활용한 건데 B씨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농업법인을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넘겼습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와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있는 165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위계약서나 자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아 땅을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회사 돈을 빼돌려 땅을 산 경우가 많았고 헐값에 땅을 사서 지분을 쪼갠 뒤 비싸게 팔고도 매출을 누락한 기획부동산들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8, 9년 전 거래 내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이 전기차 테슬라 사망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조작 미숙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였던 대리기사도 검찰에 넘겨졌는데 대리기사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밤 9시 40분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이 지하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고 불이 났을 당시 테슬라 X의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차주인 변호사 윤모 씨가 숨졌습니다.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내린 결론은 운전자 조작 미숙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테슬라 서버에 저장된 차량 운행 정보 확인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충돌 4초 전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시속 95km에 달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인용해 제동 시스템에도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고 충격에 차체가 찌그러지면서 리튬 배터리 불로 이어졌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였던 60살 최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최 씨가 차량 결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죠. 이 과정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구조도 대폭 바뀌었는데 공사 이후에 보행자와 차가 뒤엉켜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가 한창인 세종대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출근길 시민들이 서둘러 건너는데 건너편에 다다를 즈음 맞은편 차들이 달려와 순식간에 보행자와 뒤엉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향하자 이번엔 뒤쪽에서 차량이 달려옵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반복되는데 위험해진 것 같아요. 보행자들도 급하지. 또 우리도 올라가야 되지. 문제는 교통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1차적으로 교통섬까지 가야 하는데 보행자 우선, 차량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지키는 차가 많지 않고 설상가상 공사 후 차로가 넓어져 차들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멈춤 없이 그냥 통과하는 그런 위험한. 반면 교통섬은 크기가 줄고 횡단보도 폭도 좁아져 보행자는 차도로 나가기 일수. 좁아졌잖아요, 이게. 항상 건널 때마다 불편하고. 일부 교통섬은 차도에 페인트로 그린 수준이어서 더 위험합니다. 이곳 교통섬의 높이는 차도와 똑같고 차선에서의 거리는 1m 남짓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제 좌우로 차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보호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장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 대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합니다. 차로폭이 넓어지면서 속도가 높아지고 횡단보도 폭이 반으로 줄어들고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그런 조치는 전혀. 서울시는 차차 보완하겠다는 입장. 명하고 해지를 해서 노면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속도 조절이라든 뭐 이런 부분도 한번 해지를 해보겠습니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시민들은 매일 불안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고공행진이 예상치 못한 이득을 낳았습니다. 검찰이 4년 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 수익금이었던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처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이에 123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은 겁니다. 이 돈은 누가 갖게 될까요? 황선영 기자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비트코인 191개 몰수가 확정됐습니다. 무형의 재산인 가상화폐도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상화폐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지갑에만 보관해오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이던 지난달 25일에 맞춰 팔았습니다. 압수 당시 개당 140여만 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매각 당시 6,400여만 원으로 122억 9천여만 원을 국고에 기속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20대 남성이 새 모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새 모녀 중에서 큰딸을 수개월 동안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 수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흉악범죄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맞췄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다가오는 검은 패딩. 진짜로 많이 무섭다. 노원구 새 모녀 살해 사건의 피해자인 큰딸 A씨가 지인에게 보냈던 SNS 메시지 내용입니다. 남성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밤 새 모녀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절친이니까 이 동생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고 엄마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나 봐. 근데 동생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새끼 뭔 일 났구나. A씨가 전화번호까지 바꾸며 연락을 피했지만 B씨는 마지막으로 잘 생각하라고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평소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피해자 지인들은 증언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돼 안면이 있는 정도라는 거죠. 하지만 B씨가 과도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도 자료 확보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확인할 부분 확인하고 두 분 사이가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관계였고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모친과 A씨를 기다렸다가 차례로 목숨을 빼앗은 잔혹한 범행 수법. 분노한 시민들은 당장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고 이틀 만에 2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살인 피해자의 한 30-40%가 스토킹도 함께 당한 피해자들이란 말이에요. 가해자들에게도 이게 단순 구애 행위가 아니라 괴롭히는 행위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스토킹 처벌법은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달에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온 여성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사라질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와 SK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이번에는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건데 지난달엔 ITC가 SK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해서 LG가 승소한 바 있죠. 이렇게 되면 두 회사 간 배터리 분쟁이 더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에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내린 예비 결정입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LG 측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가 주장한 나머지 3개의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달 LG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습니다. ITC의 결정에 SK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LG는 최종 결정에서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오는 11일까지인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오면서 배터리 분쟁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첨예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될 당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오는 8월 2일 최종 결정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내전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미얀마에서 국내은행의 현지 직원이 퇴근 차에 날아든 총알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은행 측은 지점을 임시 폐쇄했고 직원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뒷유리를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차 내부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신한은행 양곤 지점 소속 미얀마 현지인 직원이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다 미얀마 군부가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을 당한 현지 직원의 치료에 저희 집중을 하고 있고 지점은 임시 폐쇄하고 전원 다 재택근무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우리 기업의 차량까지 겨냥해 총을 쏜 건데 금융당국은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미얀마 체류 국민들은 중요한 업무가 아닌 경우 귀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은 갈수록 거칠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이 조직적인 행동을 예고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진영이 주축이 된 반군부 세력은 이달 초 통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수민족 단체들도 군부에 반격을 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전례 없는 규모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대학살을 목전에도 군부가 대화에 나서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보호자 없이 미국 국경을 넘는 어린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성년자는 추방하지 않고 시설에 수용하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이 미립국 브로커에 의해서 국경을 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4m 높이 장벽에서 어떤 보호 장구도 없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국경 지역입니다. 4m 높이 장벽 위에서 성인 남성들이 어린아이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아이는 충격에 한참 동안 일어서질 못합니다. 남성들은 다른 아이도 아래로 내던지고 가버립니다. 두 아이는 각각 3살과 5살인 자매인데 미립국 브로커들이 이들을 버려둔 겁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 국경을 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에도 멕시코에서 4살 소년이 홀로 국경을 넘다 구조됐고 텍사스주에선 브로커가 강해버린 6개월 된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This is the playpen. All of these kids that you see here behind me are unaccompanied little children. These kids cross by themselves. 어린 미립국자가 밀려드는 건 미성년자도 추방해버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선 보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경을 넘으면서 번번이 위험에 노출되고 국경을 넘은 뒤로도 포화 상태인 시설에서 또다시 숨죽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프랑스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주민들이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서 일가족을 구출했습니다. 도움에 손길을 내민 주민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어서 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치솟는 건물입니다. 한 여성이 발코니 난간에 매달린 남성들을 차례로 붙잡으며 3층에서 지상까지 내려옵니다. 곧 6개월짜리 아기를 감싼 포대기가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고 아기 아빠도 건물에서 탈출합니다. 프랑스 낭트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이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일가족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3명이 구조에 앞장섰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프랑스 누리꾼들은 일제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웅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의 프랑스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말리 출신 이민자가 불이 난 파리 아파트 벽을 기어올라 소년을 구출해 화제가 됐는데 C'est vraiment un héros. Il n'a pas réfléchi 2 secondes. Il est monté le long de la façade comme ça, quoi.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시민권을 수여하고 소방관으로도 채용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유튜브가 자사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아시아인 혐오 노래를 삭제해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을 거부해 논란입니다. 내부 반발도 계속되는데 이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과 반대여서 이중적 잣대라는 비난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한 흑인 래퍼가 2014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중국인들이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을 테니 중국인 동네를 노리라는 조롱이 섞였습니다. 유튜브 직원은 이 노래가 아시아 혐오를 부추긴다며 사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술 분야 등 일부 동영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며 영상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혐오를 멈춰달라는 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이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 같은 결정에 유튜브 직원들 다수가 비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아인 혐오가 상당히 큰 국제적 현안이 됐는데 유튜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지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도 우리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길을 걷다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며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공개되자마자 수백만 명에게 공유됐고 유네스코의 아줄레 사무총장이 리트윗하며 응원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18살 수영 천재 황선우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국내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향한 각오도 밝혔는데요. 이다솜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입수한 4번 레인의 황선우.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50m 구간을 23초 70으로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적수가 없는 압도적인 레이스. 결승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48초 48. 자신의 최고 기록이자 한국 기록인 48초 2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유형 100m에서 박태환의 기록을 6년 만에 깨며 수영 천재의 등장을 알린 황선우. 자유형 200m에선 종전 기록을 0.21초 앞당기며 17살의 나이로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온 첫 사례였습니다. 황선우는 4개월이 지난 오늘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공식 기록증을 받았습니다. 하염없이 기쁜 것 같아요. 잘 정리해서 제 방에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선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에 쏠려 있습니다. 첫 출전하는 올림픽이지만 18살 고교생다운 패기가 넘칩니다.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좋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딪혀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박태환 이후 침체됐던 한국 수영의 불을 밝힌 황선우는 다음 달 열리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봄 서울은 꽃들의 전쟁터입니다. 일제히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축포를 발사합니다. 잿빛 서울은 요란한 꽃불 바다가 됩니다. 지상의 나무들은 다투어 꽃들을 쏘아 올린다. 개나리, 매화, 진달래, 동백. 서울의 영공에 돌연 내습하는 한물이 벌 때 하얀 연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벚꽃. 줄줄이 꽃피는 행렬은 낯뜨거운 소문이 번지듯 발칙하고 맹랑합니다. 맨 처음 발설한 건 매화고
진달래, 복숭아꽃, 살구꽃이 덩달아 희낙낙 나불댑니다. 싹수노란 민들레가 망보는 뒷곁엔 되바라진 냉이 꽃다지 제비꽃이 환하더군요. 봄은 계절병입니다. 봄밤에 대지엔 열병하는 아지랑이, 몸살하는 철쭉. 그런데 올봄은 유난히 심란합니다. 꽃은 일찌감치 만발했는데 축제들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아예 꽃을 심지 않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받기도 합니다. 차나 자전거로 지나가는 드라이브스루 상춘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던 지난 봄의 당혹감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우리 삶을 지배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긴 억울했던지 많은 인파가 곳곳에 벚꽃 명소에 운집했습니다. 여의도 벚꽃길은 어제 앞당겨 폐쇄했고 하루 360명씩만 추첨해서 들여보낸답니다. 벚꽃놀이가 무슨 로또도 아니고 참 맹랑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어찌 꽃 구경을 한다 해도 죄 짓는 것처럼 끼름직하고 조심스러운 봄, 참 잔인한 봄입니다. 가뜩이나 답답한 마음에 부활을 돋우는 일도 정치판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이어서 임대차법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이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만 그간 그가 해온 말들을 떠올려 보면 저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기분이 유쾌할 리 없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운동권 경력을 훈장 삼아 자녀들까지 특혜를 받게 하겠다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건 또 어떻습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 번 던져놓고 여론을 살핀 뒤 슬며시 거둬들이는 그 행태 또한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오죽하면 자신도 민주화 유공자인 한 전직 의원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의 위선과 후한 무치를 어찌해야 하느냐고 탄식했을까요? 이래저래 심란한 봄 시인은 말합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그렇게 또 살아야 할 이 봄은 축복이자 환멸입니다. 4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잔인한 봄이었습니다. 때이른 초여름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봄꽃과도 거리를 두게 됐는데요. 마음은 많이 아쉽지만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계속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2도, 전주 2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한편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날이 매우 건조합니다. 특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된 상황인데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